그 답을 찾으려고 사진을 며칠 동안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 등에 있는 시반이었습니다. 차량의 탑승처는 이미 다른 형태로 사망한 분을 옮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요.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에도 평안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좋지 않는 일도 가끔은 불어닥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또 대처하느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법의학과 교수인 이호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우리 새해 첫날 방송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수로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항상 법의학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첫 해도 2026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좋은 분들하고 큰 무탈 없이 마무리하고 덕담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저분 중앙방송에서 많이 보신 분인데 KBS 나오셨네. 인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보다도 더 방송을 많이 아이, 그러게 하겠습니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반인 중에 기분입니다.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예, 글쎄요. 의료 대란 또 이제는 그나마 의과 대학 병원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아마 겨울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수업 시수를 채우지 못한 강의로 인해서 우리 교수님도 지금 한가한 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강의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은 뭐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근데 복귀를 어렵게 결정을 했고 돌아온 학생들과 먼저 돌아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급 졸업을 또는 학년 진급을 같이 해야 되니까 늦게 돌아온 복귀한 학생들은 이미 돌아올 때 여름방학, 이번 겨울방학까지 1학기 과목을 다 마무리해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진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예. 저희도 이제 겨울방학 때 보강을 해야죠. 예. 그 의대생들이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고 자기 이제 전공을 찾아가는데 솔직히 법의학과는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외과, 뭐 정신과, 그렇죠. 뭐 신경과 할 때 법의학과가 있습니까? 저희 법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적은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예. 우선은 보통은 전공을 선택하는 건 인턴까지 마쳤을 때 인턴까지 마치면 인턴 성적과 학부 성적을 합쳐서 희망하는 과를 선택을 해서 이제 거기서 선발을 하죠. 예. 그때는 법의학이 없어요. 그때는 법의학이 없고 병리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리과를 선택해서 4년 트레이닝 받고 병리 전문의가 된 사람 중에 나는 이제 법의학을 해야겠어 하고 그때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실은 선택이 가장 늦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뜻 법의학으로 진로를 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의대생 이호는 이 학생은 그 당시에 글쎄요. 이 학과를 선택했을까? 이게 뭐 저는 그 당시 선택할 때가 이제 89년도 예. 본과 1학년을 다시 다닐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급을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80년대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제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하는 역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변혁 운동이라고 해서 네. 조금 참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 학우의 죽음을 저희가 묵도하게 되죠.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조선대학교 수배 중인 학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네. 근데 그 시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문점이 많죠. 지금까지도 의문사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건을 부검을 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됐는데 처음으로 법의학을 알게 됐죠. 근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당시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뭐 분신도 많았고 그렇죠. 실종도 많았고 또 박종철 고문치사였었던 그 사건처럼 사인이 불투명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사회운동 변혁가가 되는 것보다는 법의학 의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니까 법의학자로서 한번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게 됐죠. 전국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더군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서양 의학이 들어와서 법의학을 하신 분들은 학회에서 인정이라고 고유 번호가 있어요. 1번부터 해서 지금 7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니까 이제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생존한 분들이 한 40명 정도 그 대조원에 고유 번호가 있는데 제가 가끔 강의 때 퀴즈를 내요. 저희 고유 번호는 몇 번일 것 같냐고. 몇 번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를 것 같은데요. 근데 빠르면 빠를 수 있죠. 네. 이제 이 나이를 이제 먹었으니까 제가 25번이에요. 제 이름이 그래서 2호예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네. 상당히 적고 일본에 비해서 4분의 1, 미국에 비해서는 8분의 1 정도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많은 의사들은 내가 의사가 돼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호 교수님은 그 수많은 의사들은 병을 고치지만 최소한 누군가는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시작점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을까도 싶고요. 근데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병이 걸려서 치료에 참여하는 의사는 많아요. 예. 근데 이 질병이 걸리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는 의사들은 적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적 관계인 것 같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 안에 많이 녹여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젊은이의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라.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를 가라. 승진에 기회 없는 곳이 가라. 처음인 것을 가라. 그중에 9번째가 제일 재밌어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면 의심하지 마라. 그 길이 옳다 가라. 이게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다 채워요. 법의학이. 그래 뭐 인생을 하면 이렇게 선택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미 완성된 곳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가면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나아지면 나아졌지. 그렇게 한 30년을 오다 보니까 벌써 법의학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서로 하겠다는 사람도 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겠지만 갖춰진 것보다는 안 가는 곳을 한번 선택하고 보다 낮은 곳을 한번 가보면 세상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돌이켜보면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새해 덕담으로 저에게 해주신 말씀 같아서 그렇게 받아주신다면 또.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그 신입사원 때 과수에서 부검하는 현장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무섭기도 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죽음? 그렇지만 이분들도 소중한 생명이었고 가족의 구성원이었을 텐데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마주한 시신이 한 4천여 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마주한 시신은 한 6천여 구 되고요. 예. 제가 책임지고 감정서를 썼던 건 한 4천여 구 됩니다.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 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사인은 철저한 부검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무소견 부검 그래서 네. 보통 5 내지 10%는 전 세계적으로 그 법의학자들이 인정하고 네, 있습니다. 네. 시신의 유형이 제각각일 텐데 부패된 시신부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호 교수님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부검에 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대략은 알 것 같은데 그건 왜 네. 그렇습니까? 근데 실은 저희가 부검이라는 것은 주관적 1차 부검이거든요. 네, 네. 그건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눈으로 형태학적 변화가 있으면 사인을 1차 추정을 하지만 네. 그다음에 약물 검사, 독곡물 검사, 뭐 알코올 검사 이게 있어요. 또 현미경 검사도 있고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20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근데 부검이 끝나면 바로 가족들을 만나야 돼요. 가족들한테 1차 의혹을 풀어주고 담당 수사관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 말해줄 수 있는 건 아직 정확한 수치나 약물 종류는 안 나왔지만 냄새로 맡은 것들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약물 중독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은 뭐 마스크를 굳이 안 쓰는 것보다는 안 쓰고 냄새로라도 빨리 맡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스크를 쓴다는 건 나를 또 보호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 부패된 시신이랄지. 근데 가끔 보면
제가 눈이 있다면 눈이 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귀는 잘 들어야 되잖아요. 코는 냄새를 잘 맡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악취라 하더라도 난 냄새를 맡아야 된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좋은 것만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많은 걸 경험하는 것이 또한 그의 인생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그 많은 시신 중에 잊지 못할 사연이랄까요? 좀 이런 말씀 여쭙기도 좀 실례가 됩니다만. 지금까지도 유족하고 연락을 하는 유족이 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그의 수시로 합격한 여고생이 그 전해 2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팔이 부러져서 철심을 심었어요, 우리말로. 근데 1년이 지나면 이걸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제거하러 들어갔다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깨어나지 못해서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사망하기 전에 부검의뢰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병원도 못 믿겠고 그 지역 지금 뭐 못 믿겠어서 국가수에 직접 아직 생존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검의뢰를 했던 건이 있어서 그때 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부검을 해서 의료 과오가 있다는 걸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도 저도 불려가고 그랬지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애를 보냈다 해서 그 사이 이제 그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형제가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좀 생각이 있습니다. 참 그런 30여 년의 많은 시신들과 또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온 소중한 책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네네. 이 책이 저에게도 주셨고 제가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살아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죽음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정말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시신을 보잖아요. 예.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국가수 경험 때가 좀 두렵고 뭐 네, 그랬었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만나는 게 시신이니까 근데 시신은 생이 종결된 하나의 물체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시신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삶의 보고서예요. 보고서가 담긴 큰 서랍장 같은 겁니다. 시신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 또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지 이 좋은 지혜들이 있어요. 이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수업이라고 붙였던 거고 실은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과 아울러서 하고 싶은 건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그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건 그 사람한테 불상사가 아니고 그 사람과 약속해서 만나기로 했던 사람, 미래를 꿈꿨던 사람, 그 사람과 존재를 같이 하기로 했던 남아있는 우리들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이제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호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의 죽음은 없다. 네. 남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것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신지도 이해가 됩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에 대한 수업,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건 죽음은 공부할 수는 없어요. 음.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만 있을 수 있는데 아, 예, 여행이라 하더라도 나는 왜 여행을 시작했는지 모르고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어디가 목적인지 모르고 또 끝나는 게 참 독특한 우리 삶에 대한 여정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는가 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급을 당한 학생인데 제가 유급당한 교수니까 제가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게 비교를 하면 돌아가고 느린 걸음 같지만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지름길로 가는 것일 거야. 너의 길은 항상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거나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또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살아온 것에 대한 뿌듯함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날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이제 시작과 끝은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입니다. 혹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 말고요. 우리 교수님이 좀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문재 시인의 여기가 맨 끝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이제 죽음을 보니까 삶의 끝을 보죠. 예. 맨 끝으로 와 있잖아요. 누군가의 삶에서. 근데 저 밖에 있는 나무를 보면 맨 끝이 새순이에요.
맨 끝이 새로움이고 예. 제일 앞이고 어, 결국은 우리가 맨 끝으로 봤던 이 지금의 또 다른 시작을 얘기할 수 있는 삶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죽음의 뒷면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하루도 어떻게 보면 죽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항상 그 삶이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다.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물에 빠진 아이는 누가 구해야 할까? 네. 수영자라는 사람이 구해야 할까? 이건 아닐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피터 싱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게 호주의 생명윤리학자가 만든 사고 실험인데요. 물에 빠진 아이는 누가 구할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까? 엄마일까? 가까운 사람일까? 또는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일까 할 때 실은 먼저 본 사람이죠.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식량난 이런 걸 볼 때 유엔이 해야 될까? 그 나라가 해야 될까 할 때 그걸 먼저 느낀 우리가. 근데 그걸 설명하기 어려서 제가 다른 걸 한번 찾아보니까 이솝 우화 있잖아요. 네네. 이솝 우화에서 이 하인이 노예니까 주인이 저 공중 목욕탕 가서 지금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보고 오라고 시켰어요. 이솝한테. 이솝이 갔다 오더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인이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야, 너 아까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 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공중 목욕탕 안에 돌뿌리가 하나 있었나 봐요. 지나가다가 발에 채인 사람,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다 있는데 어떤 딱 한 사람만 가서 돌뿌리를 치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먼저 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AI 시대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직업들로 불안한 시대가 온다고는 하나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눈앞에 내 가까이에 그렇죠. 있는 사람 예. 그 말씀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노력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 25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2호, 3호, 4호는 언제 나오나 더 많이 나와야 될 텐데. 더 나오죠. 예. 실은 우리 대학에 저 뒤로 이제 노상재 교수님이라고 네. 이미 1호는 나왔어요. 2호에 1호는 나왔고 오. 2호에 2호를 찾고 있는 것인데 네네. 근데 뭐 열심히 사는 모습 자체가 또 생활을 즐기는 모습 자체가 그걸로 학생들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갔을 테고 네. 저는 법의학자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회보다는 법의학자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사회였으면 좋겠고 또 그러나 인간 사회가 사건 사고는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소명을 좀 느끼는 그런 학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북대학교에 이호 교수님이 계셔서 많은 그 의대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예전보다는 더 많이 예, 그러길 전공을 바라고요.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젊은이 직업 선택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요즘 학생들한테 낙타 얘기를 많이 해줘요. 우리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젊은 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도시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 모든 동물들은 생활 환경, 서식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는 건 진화론적으로 항상 맞아요. 근데 이제 의문을 가진 건 낙타였어요. 낙타는 아무도 안 가는 사막을 선택하거든요. 평생 짐을 날라주고 먹는 건 가시돋친 선인장 그렇네요. 먹고 죽으면 낙타 혹이 그렇게 좋은 재료래요. 요리 재료. 저 낙타는 왜 저렇게 살까 생각하다가 아 저게 법의학자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거꾸로 가보고 짐 들어주고 묵묵히 자기 일하다가 뭐 고단한 삶이지만 적은 박봉이라도 그렇게 만족하고 살고 남는 거 하나 남기면서 일 다 나눠주고 가는 낙타 인생이 참 의미가 있어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낙타 씨를 읊어주면서 감동을 좀 주고 저 중에 사막으로 오는 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이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돈 많이 벌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도 선택할 수 있으나 정작 내가 가야 될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뿌듯함이 더 많이 남는 일이 그렇죠.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얘기가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너 하고 싶은 일 해. 뭐 이럴 때 하고 싶은 일이 아직은 이성적으로 반달이 안 되고 욕망적일 때 그것이 편안한 자리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꼭 노예의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교육제도가 많은 젊은 분야들이 좀 공유하고 보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음에 여기에서 네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법의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근데 있겠을까요? 지금 제도적 장치가 너무 어려운 게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상 변시체에 한해서만 부검을 해요. 범죄 혐의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만. 예. 일반 죽음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추락이랄지 안전사고 쪽도 범죄 연관성이 없으니까 부검을 안 했다가 요즘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서 이제 해요. 안전사고도.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해서는 꼭 범죄 혐의점만 보지 않고 이러이러한 죽음이라는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행정법상 검시법이라고. 그러면 굳이 영장 청구 없이 그냥 죽음에 대한 육하 원칙을 완성을 해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법의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수사기관에 종속된 법의부검만 사법부검만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종속됐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제도의 비비점이 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언론지상에서 이제 전 국민적 관심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할 때 보면 법의학자는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하잖아요. 제가 참 못마땅하거든요. 직접 부검한 사람이 1차 부검 소견에 대해서 법의학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걸 받아 적은 수사기관이 할까. 그래서 그만큼 독립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것이 좀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의 죽음에 대한 교훈도 많이 얻을 테고 법의학을 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법의학을 하겠다는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소양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은 아니길 바라는 건 정의감이에요. 전 정의감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의감은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법부의 영역. 내가 섣부른 정의감으로 시신을 대하지 마라. 나는 객관적 과학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의 정의감이 잘못되다 보면 그것이 편견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을 섣부른 정의감을 갖지 말고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한 과학자적 사명감을 가져라. 우리 지역과도 연관이 있었던 사건이어서 한 번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참 이 영화로까지 나온 재심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나 약촌 오거리 사건에도 우리 이호 교수님 좀 함께 네.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그때 풀어가셨는지. 근데 중요한 건 공교롭게도 그때 광주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광주 가서 제가 두 건을 어떻게 또 부검을 다 하겠어 담당자가 돼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왜 법의학이 발달하지 않는가 제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부검을 하게 되면 사건 발생 대개 48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만들어진 자료만 보고 저희는 부검을 해요. 제한된 자료죠. 근데 저희가 부검을 하고 나면 몇 달의 수사가 더 진행이 되기도 하고 완결돼서 검찰에 가서 법정에 서서 재판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실은 그 사이에는 저희가 의견을 저한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저희가 증인으로 가보면 전혀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렇다면 그때 약촌 오거리 사건도 만약에 범인이 검거가 됐다면 현장 검증을 하잖아요. 그때 저희를 동석시켰다면 이 사람의 진술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 표현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자백이란 이유로 현장 검증 통과되니까 결국 법정에서 다시 번복하려고 보니까 맞아요. 이미 지나온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으로 다시 저한테 의뢰해서 사건을 보니 제가 감정했던 때의 상황과 너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한 예를 들면 약촌 오거리 피해자는 여러 군데 찔렀다고 하고 겨드랑이까지 찔렀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타난 진범은 겨드랑이에 이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겨드랑이에 있었던 것은 흉곽에 피가 찼기 때문에 원광대 병원에서 짠 거예요. 그것을 형사들은 같은 자창 숫자로 보고 하니까 자백 때 그 겨드랑이도 찔렀습니다라는 그 진술이 나오게 된 거고 제가 그 당시 이제 법정에 가서 보니 이것은 범인이 한 행위가 아니고 병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를 찌른 적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뒤에 나온 그 진술이 더 부합됐던 네. 거죠. 그런 것처럼 안타깝게도 범인이 잡혔을 때 현장 검증을 시신을 직접 부검했던 법의학자가 참가를 같이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정확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우리 법의학 이호 교수님과의 방송은
인문학 강의 또 철학 강의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네. 우리 많은 도민들에게 깊은 사유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우 교수님이 우리 전북안에 전북대학교에 계시다는 거, 그리고 더 많은 또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누군가는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인을 밝히는 억울함을 네. 없애는 그런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겠다는 점에서 든든하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뭐 새해 첫날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전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5초 전으로 돌리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석가모니가 뭐 과거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할 때 현재를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5초 전으로 돌리면 이분이 어떤 말을 할까 싶을 때는 그동안 살아왔던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위도 돈도 필요가 없잖아요. 5초 뒤에 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 때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 9.11 테러 때 그 비행기 탑승자들이 마지막 던졌던 메시지가 아마 그 얘기일 것 같아서 보니까 그게 딱 4가지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누구, 미안해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고마워요 하거든요. 그 4가지로 사신다면 노래를, 그게 현재를 사는 거고 인생을 또는 올 한 해를 잘 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오늘 전북대학교 법의학과 이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호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사랑했던 순간이다.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한 해 시작되길 바라면서요.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